과학적 발견이라는 것이 항상 유레카, 드디어 찾았다 같은 순간으로 시작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막연한 직감이나 어렴풋한 의심, 뭔가 찜찜하고 불편한 느낌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더 많다. 찰스 무어는 자신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의 특별한 이야기는 이 다큐멘터리의 출발점이 될 거고, 그를 강타한 통찰력은 우리 모두와 인류 모두에게 원동력이 될 거다.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위대한 지리적 발견의 시대는 오래전에 지나갔다. 오늘날 아무도 지구상에 탐험되지 않은 대륙이나 군도, 섬이 남아있다고 상상하지 않는다. 해적과 정복자들에 대한 모험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는 광활한 푸른 대양과 바다, 푸릇푸릇한 이국적인 섬들, 그리고 수많은 멋진 새, 물고기, 동물들을 상상한다. 찰스 무어, 플레이보이이자 요트맨이며 부유한 화학회사 소유주의 아들 또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 찰스는 태평양 근처에서 자라며 어린 시절부터 해양 모험을 꿈꿔왔다. 1997년 그는 로스앤젤레스와 호놀룰루 사이에서 열리는 트랜스팩 요트 레이스에 참가했다. 하와이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북태평양 한류로 알려진 지역을 항로로 설정했다. 며칠간 바다를 항해한 후 찰스는 자신의 요트가 쓰레기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와 그의 친구들은 떠다니는 쓰레기 더미 속으로 항해에 들어간 것이었다. 멀리 떨어진 대양의 광활한 공간에서 수천 마일을 지나가면서 나는 몇 번마다 플라스틱 조각이 떠다니는 모습을 보지 않고는 갑판에 나갈 수 없었다. 이 항해를 마치고 나자 드넓은 푸른 대양을 가로지르는 낭만적인 모험, 이국적인 땅, 그리고 독특한 동식물로 가득한 섬들에 대한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 대양 표면은 더 이상 그 순수하고 손길 닿지 않은 아름다움으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수많은 플라스틱 쓰레기 사이를 항해하는 게 찰스 무어의 삶에 깊은 충격을 주고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가 발견한 건 그의 이해를 완전히 뛰어넘는 거였다. 무어 선장은 선구자가 됐지만 그의 발견은 기쁨을 안겨주지 않았다. 왜냐면 그는 나중에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라고 불릴 걸 발견했기 때문이다. 찰스는 자유분방한 플레이보이에서 진지한 인물이자 환경보호를 위한 열정적인 옹호자로 변모했다. 그는 아버지의 화학회사 지분을 매각한 뒤 그 수익으로 태평양의 생태 상태를 연구하는 환경단체 알갈리타 머린 리서치 파운데이션을 설립했다. 찰스 무어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오랫동안 그의 보고서와 경고는 무시당했고 그의 연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분명했다. 이 해양학자는 전 세계 정부들에게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고 이를 재활용하기 위해 상당한 자금을 할당할 것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그가 요청한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라 상당한 자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스는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다. 그는 전 세계 환경 커뮤니티를 뒤흔들었고 세계 대양의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주목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당시 대양에서 일어난 일의 위험성과 그것이 지구 생명에 미치는 영향을 찰스만큼 깊이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찰스는 첫 번째 단계를 밟았다. 즉,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이 발견은 우리 각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다음은 무엇인가? 재앙이 커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려면 먼저 전 세계 해양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심각하게 손상되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바다의 기능. 대양은 우리의 상상력과 과학적 호기심을 사로잡는 광대한 세계다. 그 생태계는 복잡한 시계장치처럼 지구상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섬세한 균형을 유지한다. 대양은 행성의 천연 에어컨 역할을 한다. 열을 흡수하고 이를 천천히 방출한다. 놀랍게도 단지 10m 두께의 바닷물층이 대기 전체가 저장할 수 있는 열보다 더 많은 열을 저장할 수 있다. 대양의 열용량은 낮과 밤, 그리고 여름과 겨울 같은 계절 간 온도 변화를 완화하는 독특한 능력이다. 해류는 행성 주위를 순환하며 적도 지역에서 극지로, 그리고 그 반대로 열과 영양분을 전달한다. 이 과정은 극단적인 온도를 완화한다. 해양 온도는
바다와 육지에서 동식물의 생명 주기에 영향을 미친다. 태양은 대기 과정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구름 형성과 강수에 기여한다. 매일 엄청난 양의 물이 그 표면에서 증발하여 구름으로 응축되고 비나 눈으로 육지에 다시 내려온다. 이 과정은 강, 호수, 토양을 민물로 채우는 데 매우 중요하다. 플랑크톤과 같은 미세한 조류는 인류가 호흡하는 산소의 약 50%를 생산한다. 우리가 두 번째 숨을 쉴 때마다 바다가 준 선물이다. 대양은 또한 작은 미생물부터 장엄한 고래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종의 생명체의 고향이다. 수억 년 동안 존재해온 종들을 품고 있다. 대양은 생명이 시작된 곳이며 우리 행성의 미래는 대양에 달려 있다. 대양은 지구의 모든 수자원을 포괄하는 단일한 상호 연결된 유기체이다. 하지만 이 놀라울 정도로 복잡한 생명 시스템이 매우 아프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플라스틱을 사용한 후 부주의하게 다루기 때문이다. 플라스틱은 놀라울 정도로 내구성이 강하고 편리한 소재이지만 플라스틱 오염은 대양의 독극물과 같다. 찰스 무어는 이 재앙의 진정한 규모를 처음으로 인식한 사람이었다. 매일 우리 대양은 점점 더 오염되고 있으며 이 질병이 치료 불가능한 지점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모든 환자와 마찬가지로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병력을 연구하고 적절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다. 충격적인 발견 이후 2년 만에 찰스는 소위 쓰레기지대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두 번째 탐사를 시작했다. 이 탐사에서 얻은 결과는 과학계를 놀라게 했다. 1999년에 그것은 진정한 발견이 되다. 왜냐하면 우리가 샘플을 분석한 후 표층수에서 플라스틱의 무게가 그곳 생태계의 주요 먹이원인 플랑크톤보다 6배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다. 플라스틱이 대양의 생명체보다 무게에서 앞선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데 있다.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는 사실상 지구상에서 가장 큰 쓰레기 매립지로 195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대양의 쓰레기장은 북아메리카 서해안에서 일본까지 뻗어 있다. 그 면적은 다양하지만 약 160만 평방킬로미터 또는 58만 평방마일로 추정된다. 이 쓰레기 지대에는 최소 8만 톤의 폐기물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약 70%의 플라스틱은 대양 바닥으로 가라앉아 상당량의 해양 쓰레기가 그곳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아무도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 내의 쓰레기 총량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북태평양 아열대의 환류는 과학자들이 포괄적으로 연구하기에는 너무 광대하다. 측정 결과 이 쓰레기 지대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그 안에 플라스틱 평균 질량은 5배로 증가했고 더 작은 플라스틱 조각의 수는 10배로 늘어났다. 알갈리타 해양연구재단 미국의 연구 책임자인 마커스 에릭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들이 처음에 가졌던 생각은 그것이 거의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것은 마치 플라스틱 수프와 같다.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는 지구의 7번째 대륙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5개의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확인했다. 대서양에 2개, 태평양에 2개, 그리고 인도양에 1개가 있다. 수백만 톤의 플라스틱과 기타 쓰레기가 대양에 떠다닌다. 연구에 따르면 이 쓰레기 지대의 쓰레기 중 최대 80%가 플라스틱 폐기물로 이루어져 있다. 쓰레기 섬들은 재앙적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게 되다. 우리 주변의 물건 10개 중 8개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다. 우리는 플라스틱 충전재가 든 베개에서 잠을 자고 플라스틱 칫솔로 이를 닦으며 플라스틱 병으로 물을 마신다. 당신은 이 영상을 TV, 노트북 또는 휴대폰과 같은 플라스틱 화면을 통해 보고 있다. 현대 생활에서 이 소재 없이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불가능하다. 우리 주변 세계는 플라스틱으로 변해 있다. 플라스틱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가 되다.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우리가 직접 나서서 이니셔티브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후에 대대적인 플라스틱 각성으로 알려지게 될 움직임의 시작이었다. 이 재료, 플라스틱가, 아마도 우리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물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각성이었다. 나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잠에서 깬 후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플라스틱 포장을 뜯는 일이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상태에서 물건을 꺼내는 데만도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기 때문이다. 세계 대양에 플라스틱 폐기물을 통제 없이 버리는 것의 재앙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플라스틱이 다른 물질과 달리 사라지지 않는 데 있다. 그것은 환경에 남아있다. 일반적인 생분해 주기를 거치지 않는다. 플라스틱은 자연적 부패를 막기 위해 발명되었다. 그래서 자연적 부패를 이겨내면서 그것은 우리 환경의 영구적인 일부가 되다. 이제 우리는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게 되다. 그 크기는 정말로 거대하며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이 질병의 핵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플라스틱이 단순히 한 곳에 떠 있다가 결국 대양의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엄청난 압력 아래에서 분해되는 것일까? 어쩌면 이것이 보이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플라스틱의 미세 및 나노 입자로의 분해. 이제 플라스틱은 바다 생물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이며 살인자로 연구되어야 한다. 그는 죽이지만 결코 먹지 않는 포식자이다. 또한 그것은 그 자체로 소비의 대상이 된다. 그것은 위를 채우지만 영양가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둡고 불길한 면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죽이고 한 번 먹으면 계속 죽인다. 그것은 위장을 막고 막히게 하며 이 모든 일을 점점 더 큰 규모로 한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미세 플라스틱 수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4억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생산되고 있으며 2040년까지 이 숫자는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약 1100만 톤의 플라스틱이 세계 대양으로 유입된다. 이는 매분마다 쓰레기 트럭 한 대 분량 이상의 플라스틱이 대양에 버려지는 것과 맞먹는다. 현재 우리 대양에는 이미 약 2억 톤의 플라스틱이 존재한다. 연구에 따르면 2050년까지 대양에 있는 플라스틱의 양은 모든 물고기의 총 무게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500에서 1000년이 걸린다. 환경보호청은 인간이 만든 모든 플라스틱의 100%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폐기물은 사라지지 않고 오직 축적될 뿐이다. 뒷마당에 쓰레기통이 있고 거기에 쓰레기가 계속 쌓이지만 아무도 치우지 않는다고 상상해보아라. 한 달 뒤 그 쓰레기통은 어떻게 보일까? 수층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대양의 해류에 갇혀 대양의 중앙 지역으로 운반되어 거대한 쓰레기지대를 형성한다. 이 지역에는 어망, 일회용 병, 포장재, 변기 시트, 인형, 교통콘, 축구공, 고무오리, 심지어 TV와 같은 물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플라스틱은 생분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파도, 바닷물, 햇빛의 영향으로 작은 조각으로 부서진다. 때로는 육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작게 되다.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으로 알려진 이 작은 입자들은 폴리머 구조를 유지한다. 이 분해 과정은 분자 수준까지 계속된다. 미세 플라스틱의 양 얼마나 많은가? 미세 플라스틱 입자는 화려한 모자이크를 닮아 있다. 그것들은 다양한 플라스틱 종류와 화학 첨가물로 형성되며 분해 단계와 환경 노출에 따라 변화한다. 그 결과 환경 속 미세 플라스틱은 고정적이거나 일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를 연구하는 것은 연구자들에게 진정한 퍼즐이 되다. 대양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정확한 양은 탐지 기술의 한계로 인해 알 수 없지만
이론적 계산은 이 위협의 규모를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 현재 대양에는 약 2억 메트릭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존재한다고 추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사고 실험을 해보자. 만약 대양의 모든 플라스틱을 50나노미터 입자로 분해한다고 상상하고 그 밀도와 세계 대양의 부피를 고려한다면 그 결과는 끔찍하다. 대양 물릴리터마다 2억 8,600만 개의 이런 입자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아직 대양의 모든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이나 나노 플라스틱으로 분해된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필연적으로 수많은 나노 입자로 조각날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이미 오늘날 과학자들은 대양물 한 방울에서도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발견하고 있다. 게다가 대양 내에서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훨씬 더 높은 지역도 존재한다.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규모와 양을 설명하는 대부분의 글로벌 과학 연구는 대양의 표층에 국한되어 있다. 연구에 따르면 세계 대양의 표면에 약 358조 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떠다니고 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증거는 깊은 바다와 해저 퇴적물에도 수많은 조 단위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가벼운 플라스틱은 떠다니는 경향이 있지만 밀도가 높은 플라스틱이나 해양 생물에 의해 점령된 플라스틱은 대양 바닥으로 가라앉는다. 추정에 따르면 도시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50%는 바닷물보다 밀도가 높아 해저에 가라앉고 심해 해류에 의해 운반되며 해구와 함몰지에 축적된다. 미세 플라스틱은 대양의 가장 깊은 지점인 마리아나 해구의 바닥에서도 발견되었다. 실제로 대양 표면이 아니라 심해 바닥이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요 저장소가 되다. 그 결과 전체 해저는 점차 플라스틱층으로 덮이고 있다. 그러나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대양 오염 데이터는 과소평가되고 있으며 현실은 훨씬 더 심각하다. 모두가 매우 정교하고 고가의 장비와 샘플링 도구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독일 알프레드 베게너 연구소의 생물학자 멜라니 베르그만이 설명한다. 그녀의 의견에 따르면 해양 미세 플라스틱 입자의 최대 90%는 표준 샘플링 기술로는 탐지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작아서 놓칠 수 있다. 플라스틱의 가장 높은 농도는 쓰레기 지대구역에 존재한다. 이 대양의 쓰레기장은 미세 플라스틱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처럼 작동한다. 바이러스가 혈류를 통해 퍼지듯이 미세 플라스틱은 해류에 의해 전 세계 대양 시스템 전역으로 퍼져나간다. 세계 대양 모두에 대양 소용돌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축적은 전 지구적 규모로 일어나고 있다. 북극과 같이 외딴 무인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얼음 코어 연구에 따르면 북극 대양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 수준은 태평양 소용돌이보다 두 자릿수 100배 더 높다. 오염의 두 층, 즉 표층과 바닥층 외에도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크게 증가하는 또 다른 영역이 있다. 바로 수온 약층이다. 이것은 수심에 따라 온도가 급격히 변하는 물의 층이다. 이 층의 높은 밀도 구배로 인해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이 갇혀 오랫동안 그곳에 떠다닌다. 대양을 각 층마다 고유의 온도와 밀도 특성을 가진 층 케이크로 상상해 보아라. 미세 플라스틱은 이 층들 사이의 경계에서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입자를 섭취하고 소화하며 배설하는 해양 생물에 의해 대양 내에서 운반될 수도 있다.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대양, 강, 호수 등 지구상의 모든 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들 모두에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한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반박할 수 있다. 그래, 좋아, 그럴지도.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은 너무 작아서 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내가 마시는 물이나 샐러드에 들어간 토마토에서 그것을 보지 못했어. 비록 그 토마토가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물순환의 일부인 물로 자랐다고 해도 말이야. 어쩌면 그것이 그리 위험하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정말 그럴까? 미세 플라스틱, 독소와 박테리아의 원천. 햇빛과 파도의 영향으로 플라스틱은 작은 입자로 분해되며
염료, 가소제, 그리고 기타 화학 물질을 대양 물속으로 방출한다. 이 물질들 중 다수는 독성이 있다. 그 결과 대양물은 독성이 있는 숲으로 변한다. 이 숲 속에서 플라스틱은 계속해서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대양을 점점 더 독성이 강하게 만들다. 연구에 따르면 나노 플라스틱은 물과 공기에서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스펀지 같은 더 큰 능력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보다 더 독성이 강하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표면은 유해한 조류, 박테리아 군집, 곰팡이의 서식지가 되어 빠르게 증식한다. 이 플라스틱 섬들은 인간과 동물에게 위험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의 근원이 되다. 게다가 플라스틱 잔해는 연한 생물이 열린 대양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하여 취약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시킨다. 그 결과 이 쓰레기 섬들은 위험한 박테리아의 번식지가 되어 모든 생명체에 위협을 가하는 데 있다. 미세 플라스틱은 살아있는 유기체를 죽인다. 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매년 100만 마리 이상의 바다새와 10만 마리의 해양동물이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해 죽는다. 새끼 바다거북의 100%가 위장에 플라스틱을 가지고 있다. 산호가 플라스틱과 접촉하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4%에서 89%로 증가한다. 이는 재앙과도 같으며 산호초는 전체 해양생물의 4분의 1이 서식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대멸종은 공룡을 멸종시킨 것과 유사하며 다시금 지구상의 생명을 멸종시킬 것이다.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진실이 있다. 생명이 사라지고 있으며 나는 지금 주로 플라스틱 때문에 대양에서 생명이 사라지고 있다고 믿는다. 육지에서는 기후변화와 플라스틱으로 인해 생명이 사라지고 있다. 미세 플라스틱은 너무 작아서 플랑크톤이 이를 섭취한다. 플랑크톤은 먹이사슬의 기초이다. 많은 해양종이 플랑크톤을 먹으며 플랑크톤을 직접 먹지 않는 종은 이미 플랑크톤을 섭취한 생물을 먹는다. 따라서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의 일부가 되다. 물고기가 클수록 포함된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많다. 연구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은 미세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동물이기도 하다. 고래 한 마리는 하루에 최대 43.6kg, 96파운드의 플라스틱을 섭취한다. 그러나 고래는 물에서 직접 플라스틱을 섭취하지 않는다. 미세 플라스틱의 99%는 그들이 먹는 먹이를 통해 몸에 들어온다. 즉, 고래가 먹는 먹이 속에 이미 플라스틱이 존재한다. 더 작은 미세 플라스틱은 세포 수준에서 생물체에 더 위험한 영향을 미친다. 나노 크기의 플라스틱 입자는 세포막을 통과하여 세포 안에 남아있으며 몸에서 배출되지 않는다. 게다가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은 핵안의 DNA를 손상시킨다. 플라스틱 입자는 독성 물질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해수에서 유기오염물을 흡수하고 박테리아 군집을 숙주로 삼는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해산물 섭취를 통해 인간의 몸에 들어오다.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의 쓰레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독소, 박테리아, 곰팡이로 양념된 쓰레기를 먹는 데 있다. 게다가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은 다른 식품, 식수, 공기, 심지어 바닷바람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다. 이제 우리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나노 플라스틱으로 변한다는 것을 안다. 그것들은 공기 중으로 퍼지고 우리의 물과 음식, 심지어 채소에도 들어간다. 따라서 처음에 우리가 발견한 것은 그것이 해양 생물에게 큰 문제라는 것이었다. 이제는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서식지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플라스틱 때문에 병에 걸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 플라스틱은 당신의 삶을 단축시키는 데 있다.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은 혈류에 축적되어 다양한 인간 장기로 운반된다. 미세한 플라스틱 입자는 혈액, 뇌, 심장, 폐, 모유, 태반,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음경, 고환, 인간 정액 샘플에서도 발견되었다. 플라스틱에서 방출되는 독성 물질은 내분비계를 교란시켜 불임, 호르몬 불균형,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과 같은 암의 위험 증가와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플라스틱의 화학 첨가제는 심혈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맥경화증의 위험을 높인다. 뇌에 도달하면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플라스틱 입자는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가능성을 높인다. 플라스틱 입자의 흡입은 천식과 심지어 폐암의 발병에 기여한다. 수소 결합은 물질을 고도로 구조화된 형태로 조직하는 핵심 결합력이다. 연구에 따르면 나노플라스틱이 존재할 때 단백질 분자는 나노플라스틱과 단백질 사이의 강한 수소 결합 형성으로 인해 변형된다. 모든 생명체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단백질의 변형은 세포, 조직, 장기의 기능에 심각한 생물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존재를 위협하는 데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쓰레기지대 문제, 플라스틱이 미세 입자로 분해되어 지구의 모든 수역으로 퍼져나가는 문제는 훨씬 더 광범위하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 문제가 모든 인간과 지구상의 모든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나노 플라스틱은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바이러스는 세포를 침범하지만 나노 플라스틱은 단백질 분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모든 생명체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나노 플라스틱은 모든 생명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다. 심지어 나노 플라스틱은 유전 정보의 운반체인 DNA에 영향을 미쳐 가닥 파손과 유전적 돌연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플라스틱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다. 하지만 이는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다. 흥미롭게도 대양의 플라스틱 폐기물 양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처럼 자연재해의 빈도와 심각성도 증가한다. 이는 한 가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모든 물방울에 침투한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이 우리가 목격하는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을까? 아니면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날씨가 곧 정상으로 돌아올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기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대양 온난화. 2024년 유네스코 대양 상태 보고서는 놀라운 새로운 데이터를 밝혔다. 지난 20년 동안 대양 온난화 속도가 2배로 증가했으며 대양 열 함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구에 따르면 1955년부터 1986년까지 전 세계 대양은 꾸준한 속도로 따뜻해졌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 동안 온난화 속도는 크게 가속화되었다. 2023년 전 세계 대양 표면 온도는 기록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24년에도 이 상승 추세는 계속되었다. 해수면 온도는 15개월 연속 기록적인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섭씨 1.5도 상승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는 대규모 기후 혼란을 초래할 임계점이다. 이 증가는 21세기 중반에 예상되었지만 실제로는 이미 이를 넘어섰다. 유엔 전망에 따르면 이 추세는 계속될 것이며 금세기 말까지 전 세계 기온이 거의 섭씨 3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제프 스미스 시드니 기술대학교 UTS 응용물리학 명예교수는 70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가 대양 온도와 대양에 저장된 총 에너지의 가속화된 상승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현재의 과학 모델은 대기 중 온실가스 증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위협적인 가속화를 예측하지 못한다. 제프 스미스 응용물리학 명예교수. 또한 지난 60년 동안 더 깊은 대양은 이전 1만 년 동안보다 15배 빠르게 따뜻해졌다. 이는 지구온난화 과정이 대양 표면에 국한되지 않고 햇빛이 침투할 수 없는 대양의 더 깊은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깊이에서 물을 가열하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며 이는 문제의 규모를 반영한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현재 대양 온난화 속도를 달성하려면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7개를
1년 내내 매초 폭발시키는 것과 같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는 놀라운 수치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이 모든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대양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해수면도 계속 상승하여 해안선을 침수시킬 위협이 되고 있다. 지난 2세기 동안 전 세계 해수면은 21cm, 8.3인치 상승했으며 그중 10.1cm, 4인치는 지난 30년 동안 발생했다. 해수면은 이제 이전보다 2.5배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계속된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수백만 명이 기후 난민이 되어 집을 떠나 해안 지역에서 멀리 피난처를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1960년대 이후 대양은 온난화와 산업, 가정, 농업 유출수로 인한 오염으로 인해 산소의 2%를 잃었다. 해양종은 산소 수준 감소로 인해 질식하고 있다. 약 700개의 죽음의 지대가 확인되었으며 이곳에서는 해양 동식물이 거의 사라졌다. 대양 온난화는 홍수, 태풍, 비정상적인 강수와 같은 극단적인 기상현상의 빈도와 심각성을 증가시킨다. 이 모든 것은 지구 생태계와 수십억 사람들의 삶에 심각한 위협이 되다. 매년 이 과정은 가속화되며 변화는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다. 자연재해의 이상 증가. 수년간 대양은 지구 기후의 자연스러운 조절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파괴적인 현상의 근원이 되고 있다. 비정상적인 강수와 홍수. 대양 수온의 상승은 증발을 가속화하여 대기를 수분으로 포화시키며 이는 결국 폭우로 내린다. 2000년 이후 유럽에서 비정상적인 강수 사건의 빈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자. 기록적인 강수량은 새로운 극단을 기록하고 있다. 한 달치 강우가 하루 만에 내리는 것은 더 이상 놀랍지 않다. 1년치 강우량이 며칠, 심지어 몇 시간 만에 쏟아지는 것이 새로운 현실이다. 이란에서는 거의 3년치 강우량이 단 3일 만에 내렸다. 오만에서는 하루 만에 2년치 강우량을 경험했다. 한편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놀랍게도 단 24시간 만에 5년치 강우량이 내렸다. 이러한 극단적인 강우 조건에서 치명적인 홍수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행히도 스페인의 치명적인 홍수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발렌시아 지역에서는 단 8시간 만에 1년치 이상의 강우량이 내렸다. 그 결과는 참혹한 홍수로 22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고 도시거리를 진흙, 파괴된 차량, 붕괴된 건물의 잔해로 혼란스러운 풍경으로 만들었다. 4월 말부터 브라질 남부를 강타한 전례 없는 홍수가 발생했다. 이 재난으로 181명이 목숨을 잃었다.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에서는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홍수가 진흙과 물의 급류로 마을 전체를 황폐화시켰다. 이 홍수는 장기적인 가뭄 후에 이어진 끊임없는 폭우로 촉발되었다. 러시아에서는 2024년 봄 홍수가 국가적 재앙으로 변하여 전국 39개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가장 심각한 상황은 오렌부르크 지역에서 발생했다. 이 지역에 기록된 역사상 이 규모의 홍수는 없었다. 카자흐스탄은 80년 만에 가장 광범위한 홍수를 겪었다. 국가의 17개 지역 중 10개가 영향을 받았으며 약 10만 명이 대피했다. 홍수 통계. 1970년대에는 10년 동안 주요 홍수가 260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홍수 건수는 1700건으로 증가하여 6.5배 더 빈번해졌다. 유럽에서는 지난 5년 동안 극단적인 강수가 2000년대보다 44배 더 자주 발생했다. 2024년에 대격변 사이의 시간이 짧아지기 시작했다. 그 위력이 너무 커져서 사람들은 이전 재앙에서 회복할 시간이 없지만 다시 파괴적인 요소의 진원지에 놓이게 된다. 경제와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은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지속된다. 폭설. 폭설 또한 모든 역사적 기록을 깨고 있다. 지난 겨울 유럽, 미국, 캐나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터키,
일본 등 많은 지역을 강타한 대규모 눈보라가 있었다. 몽골의 90% 이상이 눈으로 뒤덮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눈 깊이가 1m를 초과했다. 목축 지역에는 약 400만 마리의 가축이 굶주림과 고갈로 인해 죽으며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기온 이상 2024년에는 거의 모든 국가가 기록적인 폭염을 경험했으며 이는 계속되고 있다. 3월 15일 체코 프라하에서는 평균 최고 기온이 보통 섭씨 9도를 초과하지 않지만 249년간의 관측 역사상 처음으로 플러스 섭씨 18.6도의 새로운 기온 기록이 세워졌다. 4월 또한 유럽에 전례 없는 기온 혼란을 가져왔다. 단 10일 만에 128개국이 새로운 폭염 기록을 세웠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4월 기온은 한여름보다 더 더웠다. 동시에 기록된 역사상 가장 급격한 기온 변동 중 하나가 관찰되었다. 슬로베니아에서는 단 하루 만에 기온이 섭씨 26도 이상 떨어졌다. 인도에서는 4월 기온이 정상 섭씨 35도를 훨씬 초과하여 섭씨 46도에 달했다. 사람들은 이러한 열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다. 야외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이 의식을 잃기 시작하자 에어컨이 장착된 헬멧이 장비에 추가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는 6월 몇 일 연속으로 기온이 섭씨 40도 이상을 유지했다. 극단적인 더위는 하지 순례와 겹쳤으며 6월 16일 하루에만 2,700명 이상의 순례자가 열사병으로 고통받았다.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더위로 거리에서 쓰러졌다. 비극적으로 최소 1,300명이 목숨을 잃었다. 토네이도와 미세 폭발. 기온과 대기 습도의 증가는 더 강력한 폭풍을 형성하는 조건을 만들며 이는 종종 토네이도로 이어진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유럽의 평균 연간 토네이도 수는 18배 증가했으며 그 위력도 훨씬 강해졌다. 9월 28일 모스크바 지역을 강타한 파괴적인 토네이도가 있었다. 온대 위도에서 가을에 이 정도 강도의 토네이도는 절대적으로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대기 미세 폭발이 무서운 빈도로 발생하고 있다. 공기가 지면에 닿을 때 하강 기류는 수평바람 돌풍을 만들어내며 이는 시속 130km에 달할 수 있다. 이는 하늘에서 약 5km 반경의 거대한 물통을 쏟아붓는 것과 같다. 브라질에서처럼 아주 지역적으로 한정될 수도 있다. 이곳에서는 스포츠 경기장이 파괴되어 잔해와 쓰레기만 남았으며 마치 폭발이 일어난 것 같았다. 근처 건물들은 손상되지 않았고 심지어 깨지기 쉬운 태양광 패널도 무사했다. 미세 폭발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더욱 위험하다. 허리케인과 폭풍. 허리케인은 이제 이전에는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지역에 상륙하고 있다. 멕시코 아카풀코 근처 해안에 기록된 허리케인은 단 3번뿐이다. 그중 이번이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발생했다. 2023년 10월의 허리케인 오티스와 2024년 9월의 허리케인 존은 멕시코 주민들에게 악몽이 되었다. 거의 소멸하여 바다로 이동했던 허리케인 존은 예상치 못하게 힘을 되찾아 더 큰 힘으로 국가를 강타했다. 태풍 야기는 베트남에 엄청난 양의 강우를 가져와 최소 300명의 사망자와 수백 명의 부상을 초래했다. 허리케인 헬렌은 기록상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 되었다. 이 치명적인 폭풍은 6개 주에서 최소 230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미국 경제에 약 2,500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다. 이 주도체에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강력한 허리케인 밀턴이 플로리다를 강타했다. 허리케인 밀턴은 12시간 조금 넘는 시간 안에 카테고리 1에서 최고 등급인 카테고리 5로 강화되었다. 필리핀은 전례 없는 1년의 자연재해를 겪었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6개의 태풍이 국가를 강타했으며 그중 4개는 단 10일 안에 발생했다. 이 재해들은 최소 171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했으며 9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쳤다. 폭풍의 강도와 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9월 12일부터 시작된 중부 및 동부 유럽은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폭풍 보리스 폭풍을 겪었다. 이는 26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EU 경제에 수십억 유로의 손실을 초래했다. 물론 우리가 다룬 것은 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상현상의 목록은 끝없이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제시한 것만으로도 기후 상황은 본질적으로 인류에 대한 선포되지 않은 전쟁과 같다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연이은 타격을 받고 있다. 전통적인 전쟁에서는 협상하고 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지만 기후와는 협상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이겨낼 수 있고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이야기할 것이다. 그동안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양이 왜 따뜻해지고 있는가? 가설. 대양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하고 널리 인정받는 요인은 이산화탄소 CO와 같은 온실가스이다. 이러한 가스는 대기에서 열을 가두어 물의 상층을 가열시킨다. 그러나 다른 요인들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두 개의 그래프를 살펴보자. 최근 수십 년 동안 대양 내 플라스틱 농도 증가를 보여주는 그래프. 이 데이터는 1950년대 이후 산업 발전의 가속화와 플라스틱 제품의 대량 생산과 동시에 대양 내 미세 플라스틱이 크게 증가했음을 나타낸다. 같은 기간 동안 대양 온도 상승을 보여주는 그래프. 이 그래프는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대양의 평균 표면 온도 상승을 병렬적으로 보여준다. 이 두 그래프를 비교하면 플라스틱 농도 증가와 대양 온난화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플라스틱 오염이 대양 온난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그러나 과소평가된 요인 중 하나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플라스틱이 대양의 기능, 특히 물의 열전도도와 연용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대양 온난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탐구해보자. 이를 이해하려면 물의 구조와 특성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물의 독특한 특성. 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하고 신비로운 물질 중 하나이다. 간단한 화학식 HO 뒤에는 무엇이 있으며 왜 물은 이처럼 독특한 구조와 특성을 가지는가? 첫째, 물 분자는 유사한 삼원자 분자들 중에서 가장 작다. 놀랍게도 물은 황금 비율의 비례에 맞는 조화를 이루고 있다. 물 분자는 두 개의 작은 수소 원자가 상대적으로 큰 산소 원자의 한쪽에 위치하여 대칭적인 V자 형태를 띈다. 이것은 물 분자를 모든 원자가 사슬 모양으로 배열된 선형 분자와는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 정상 조건에서 삼원자 분자는 보통 기체를 형성하지만 물 분자는 액체를 형성한다. 왜일까? 물 분자는 수소 결합으로 상호 연결되어 강한 우정의 유대처럼 견고하고 질서 있는 구조를 만든다. 또한 물 분자는 독특하게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즉, 물은 반복되는 클러스터로 구성된 복잡한 액체이다. 그 결과 물은 다른 삼원자 물질에 비해 비정상적인 어는 점과 끓는 점을 가진다. 만약 물이 일반적인 규칙을 따랐다면 약 섭씨 영하 100도에서 얼고 약 플러스 섭씨 10도에서 끓었을 것이다. 물의 거의 모든 특성은 다른 물질을 지배하는 일반적인 물리 법칙을 거스른다. 첫 번째 독특한 특성. 물은 알려진 물질 중
가장 높은 비열 용량과 융해열을 가진다. 이는 물이 다른 물질에 비해 얼기 어렵고 얼음이 녹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특성 덕분에 우리 대양은 지구의 기후 조절자 역할을 한다. 대양의 물은 공기와 토양보다 천천히 식으며 낮 동안 열을 저장하고 밤에 서서히 방출한다. 여름에는 대양이 과도한 열을 흡수하고 겨울에는 이를 서서히 방출한다. 이는 대양을 거대한 온도 조절 장치로 만들어 온도 변화를 완화시킨다. 두 번째 독특한 특성. 물의 온도가 변하면 그 특성도 변한다. 물은 섭씨 37도에서 비열 용량의 최소값에 도달한다. 이는 생명체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생명체의 3분의 2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인간과 온혈동물의 정상 체온인 36에서 섭씨 39도는 정확히 이 범위에 속한다. 이 온도에서 대사의 복잡한 생화학 반응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어난다. 마치 자연이 생명체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진화를 계속할 수 있게 한 것처럼 보인다. 세 번째 독특한 특성. 대부분의 물질은 가열되면 밀도가 감소하고 분자가 멀어지므로, 냉각되면 밀도가 증가한다. 분자가 가까워지므로. 그러나 물은 다소 다르게 행동한다. 물이 섭씨 4도로 냉각되면 다른 물질처럼 밀도가 증가한다. 하지만 섭씨 4도에서 섭씨 0도로 더 냉각되면 밀도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물은 섭씨 0도가 아닌 섭씨 4도에서 최대 밀도에 도달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다. 물이 얼음으로 변하면 밀도가 즉시 9% 이상 감소한다. 즉, 얼음은 액체물보다 더 많은 부피를 차지한다. 이는 물의 매우 특이한 특성이다. 얼음이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표면에 뜬다. 표면에 머무르며 얼음은 물과 그 안의 모든 생명체를 완전히 얼지 않도록 보호한다. 만약 물이 얼 때 밀도가 증가했다면 얼음은 가라앉았을 것이다. 그 경우 호수, 강, 대양의 모든 물은 단단한 얼음 덩어리로 변해 모든 생명이 멸종했을 것이다. 물의 독특한 특성은 분자 간 수소 결합의 존재 때문이다. 이러한 결합은 물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물의 물리적 특성의 변화는 대양의 열적 균형, 즉 열을 저장하고 전달하는 능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대양이 놀라운 속도로 가열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 또한 표면에 떠다니는 쓰레기 지대 외에도 대양 바닥을 덮고 있는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이 존재한다. 게다가 대양물의 거의 모든 방울이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 입자로 가득 차 있으며 물 자체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단계이다. 이 플라스틱 입자들이 물의 독특한 특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면 대양의 비정상적인 온난화의 원인이 명확해질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이 물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 플라스틱은 석유 기반 물질이다. 이는 생분해되지 않고 대신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 입자로 분해된다. 나노 플라스틱 입자는 너무 작아서 바이러스보다도 작다. 이 입자들이 물에 들어가면 분자 간 수소 결합에 기반한 물의 질서 있는 구조를 방해한다. 이러한 결합은 물의 주요 특성을 정의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방해는 물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변화시킨다.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나 나일론과 같은 특정 플라스틱의 나노 입자는 산소와 질소 원자를 포함한다. 이 원자들은 물 분자와 직접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그 결과 이러한 입자는 물의 질서 있는 구조에 통합되어 그 조직을 변화시키고
물의 근본적인 특성을 방해한다. 또한 다양한 물질이 포함된 수용액에서 그리고 pH 및 온도 변화에 따라 나노플라스틱 입자는 전기적으로 하전될 수 있다. 이는 입자 표면의 화학적 변화, 예를 들어 산화 또는 해수에서 나트륨, NA과 염소 Cl과 같은 이온의 흡착을 통해 발생한다. 이온으로 둘러싸인 하전된 나노플라스틱 입자는 물 분자를 끌어당겨 그 주변에 다층의 물 분자 외피를 형성한다. 화학적으로 이 과정은 수화로 알려져 있으며 이 외피는 수화 껍질, Hydration Shell이라고 불린다. 로잔 연방공과대학교 EPFL의 연구자들은 이온 주변의 수화 껍질의 크기, 즉 이온에 반응하는 물 분자의 수를 알아내려고 했다. 그들은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단일 이온이 약 100만 개의 주변 물 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효과는 입자가 큰 표면 전하를 가지거나 흡착된 이온의 농도가 높을 때 증폭된다. 결과적으로 단일 나노플라스틱 입자는 수백만 개의 물 분자의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수화 껍질에 묶인 분자는 이동성이 낮아져 물의 전체 여용량에 기여하는 정도가 줄어든다. 즉, 이러한 물은 동일한 외부 조건에서 순수한 물에 비해 더 빨리 가열되고 더 빨리 식는다. 또한 나노플라스틱 주변에 방해받은 수소 결합 구조는 물의 열전도도를 낮춘다. 이는 나노플라스틱 근처의 물이 열을 발산하는 능력이 감소하여 더 따뜻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노플라스틱은 물에 존재하는 이온과 불순물뿐만 아니라 물 분자 자체와도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물의 주요 특성을 정의하는 수소결합 네트워크를 변화시킨다. 그 결과 물의 여용량과 열전도도가 변한다. 이는 전체 온도 상승을 초래하며 대양 전체의 가열에 기여한다. 소량의 나노플라스틱조차도 물의 특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다양한 수생 환경에서 나노플라스틱 농도를 평가하고 그 영향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대양의 나노플라스틱 입자는 연고 속의 파리와 같다.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플라스틱 입자는 해류에 의해 대양 전역에 분포한다. 부력이 있는 입자는 표면에 남고 더 밀도가 높은 미세 플라스틱이나 생물체로 오염된 입자는 대양 바닥으로 가라앉는다. 또한 온도 성층권, Thermocline Zones을 잊지 말자. 이러한 물층에서는 온도와 밀도의 차이로 인해 미세 플라스틱이 상당한 양으로 축적될 수 있다. 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다층 건물의 시각적 비율을 사용해보자. 10층 건물에서 5층과 10층의 열 차단이 있어 정상적인 열 발산이 방해받는다고 상상해보자. 열이 고르게 분산되지 않고 2층들에 축적되어 지붕을 통해 빠져나갈 수 없다. 열화상 카메라는 이 건물 내부의 온도가 열 차단이 없는 유사한 건물에 비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양의 나노플라스틱은 자연적인 열 교환 메커니즘을 방해한다. 따라서 대양물에서 나노플라스틱 농도의 증가는 자연적인 열 전달 과정을 방해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대양 전체 온도의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전 세계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 물이 따뜻해지면 초과 열을 방출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물 분자는 더 빨리 움직이며 표면으로 올라간다. 대기에 미치는 영향. 초과 에너지로 인해 일부 물 분자는 다른 분자와 분리되어 수증기로 변한다. 하늘로 천천히 올라가는 풍선을 상상해보자. 이 풍선은 수증기를 나타낸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 온도가 낮아진다. 이러한 조건에서 수증기는 응축을 시작하여 작은 물방울을 형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물방울이 형성되려면 기둥이 필요하다. 응축핵으로 알려진 미세한 입자이다. 이는 먼지, 해염 또는 그을음일 수 있다. 응축핵이 많을수록 이 과정은 더 빨라진다. 대기에서 수증기와 물방울은 주변 전기장 및 대기의 정전기 전하와 상호작용하여 전기적 전하를 띠게 된다. 전하는 매우 중요하며
구름 형성에서 전하는 거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 그래서 폭풍우와 천둥이 치는 악천후에 둘러싸여 있다면 일부 구름이 전기적 전하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오래전에 발견되었지만 현재는 중요하거나 관련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사실은 모든 구름이 실제로 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구름을 보면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긴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전하가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하전된 물방울은 작은 자석처럼 서로를 끌어당겨 더 큰 물방울의 형성을 가속화한다. 이러한 물방울은 합쳐져 구름과 강수, 우박을 포함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 입자가 개입하면 대기의 전기적 및 물 과정의 섬세한 균형을 방해할 수 있다. 얼음 결정과 플라스틱을 포함한 에어로졸 입자 간의 상호작용은 대기의 정전기 전하를 증폭시킨다. 게다가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 입자는 수증기의 효과적인 응축핵 역할을 한다. 이러한 하전된 입자는 물 분자가 그 주변에 모여 물방울, 얼음 결정 또는 우박으로 더 빨리 응축되도록 한다. 나노 입자의 표면적이 클수록 더 큰 우박과 비구름을 생성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현상이 더 빈번하고 파괴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의 존재는 대양 증발의 밀도와 물리적 특성에도 영향을 미쳐 그 상승을 늦출 수 있다. 이는 풍선의 작은 돌을 끈으로 묶는 것과 같다. 그 결과 구름은 일반적으로 2km, 약 1.2마일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형성된다. 낮은 고도의 구름은 강수를 이동시키고 분배하는 데 덜 효율적이다. 이 불균형은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을, 다른 지역에서는 과도한 강우를 유발한다. 더 밀도가 높은 구름은 다묘처럼 대기에서 열을 가두어 우주로 발산되는 것을 막는다. 온도 상승은 대양과 바다에서 더 많은 수분 증발을 초래한다. 대기의 수분이 많을수록 더 따뜻해진다. 이는 악순환을 만든다. 또한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대기 수분은 약 7% 증가하고 번개는 12% 증가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 수분은 일반적으로 대양에서 나온다. 그래서 폭풍이 있을 때 추가적인 비를 제공한다. 하지만 그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서는 상황이 더 빨리 건조해진다. 따라서 가뭄과 폭염, 산불도 더 강렬해진다. 증가된 온도와 수증기라는 두 가지 요소는 대기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킨다. 이는 더 많은 대류, 더 많은 폭풍을 초래하며 그중 더 심한 것들은 뇌우가 된다. 강한 뇌우의 위험이 더 커진다. 뇌우가 함께 뭉쳐 협력하면 열대 폭풍에서처럼 더 강한 허리케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강한 뇌우, 특히 우박을 생성하는 슈퍼셀 폭풍, 그리고 적절한 조건에서는 토네이도를 생성할 수 있는 폭풍의 위험이 증가한다. 극단적인 대양 가열과 대기의 과도한 전기 및 열은 기후 위기를 악화시킨다. 비정상적인 우박 폭풍, 폭우, 강력한 폭풍, 허리케인, 번개, 스프라이트는 놀라운 힘으로 강렬해지고 있다. 이러한 기후 현상은 점점 더 파괴적이고 위험해지고 있다. 지구 자기장과의 상호작용. 대양은 지구 표면의 약 70%를 덮고 있다. 이는 단순히 거대한 물 저장소가 아니라 지구의 자기장과 상호작용하는 매우 복잡한 전기 시스템이다. 자기장은 태양풍과 위험한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지구 표면을 보호한다. 이는 방패 역할을 하며 이것이 없다면 대기는 파괴될 것이다. 이 자기장은 지구 깊은 곳에서 생성되며
액체 외액이 고체 내액 주위를 지속적으로 움직이며 거대한 자연 발전기처럼 작동한다. 이 장은 핵에 의해 생성되며 태양과 대기의 전기 현상과 상호작용한다. 염분의 존재는 해수가 우리 집의 전선처럼 전기를 전도할 수 있게 하여 태양이 전류를 운반하도록 한다. 그러나 플라스틱, 특히 나노플라스틱의 높은 농도를 가진 지역에서 태양과 대기의 오염은 물의 화학적, 전기적 특성을 변화시킨다. 물이 더 오염될수록 대기는 더 영향을 받는다. 오염된 물이 증발하면서 금속, 미세 플라스틱, 기타 물질을 공기 중으로 운반한다. 강력한 손바닥 크기의 자석을 들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하지만 근처에 철 조각을 놓으면 철이 자기장의 일부를 흡수하여 자석의 전체 강도를 줄인다. 대기와 수권 사이에서도 유사한 역학이 발생한다. 이러한 방해는 지역적 자기장 이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전 세계 기후변화의 시기에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태양이 기후에 미치는 주요 영향이 온난화를 통해 나타나며 이 효과가 미세 플라스틱에 의해 악화된다는 것을 안다. 우리 행성과 그 안의 모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대양을 정화하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오늘날 최고 수준에서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물 위기. 2024년 10월 글로벌 물경제위원회 GCEW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물순환이 점점 더 균형을 잃고 있다. 기후변화는 물 자원의 가용성에 점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20년 말까지 전 세계 물 시스템이 전례 없는 스트레스에 직면함에 따라 담수 수요가 공급을 40% 초과할 것이다. 전 세계 담수의 약 70%가 농작물 관계에 사용된다. 그러나 많은 관계 시스템은 비효율적이어서 상당한 물 손실을 초래한다. 상승하는 기온, 변화하는 강우 패턴, 그리고 더 빈번한 극단적인 기상현상은 전 세계 식량 안보를 위협한다. 예측에 따르면 향후 25년 내에 전 세계 식량 공급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수 있으며 이미 30억 명이 물 부족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는 곧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깊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대양이 지구상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으며 세계 지도자들은 행동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네스코의 2024년 대양 상태 보고서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위한 대양을 향한 행동을 촉진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 유엔 총회 의장 데니스 프랜시스는 대양이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인류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고 적절히 언급하며 대양의 소중한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 방향을 수정하고 다시 헌신하여 세대 간 가용성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책임이다 라고 말했다. 과학자들이 아는 바는 대양이 없다면 육지의 식물도 산소도 생존 능력도 없다는 것이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는 즉각적인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기업, 투자자, 과학자, 커뮤니티가 대양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뭉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알라트라 국제 공공운동의 회장 마리나 오브치노바는 COP29에서 기후 관련 재난의 전례 없는 증가에 대해 중요한 발언을 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나 적은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분명히 대양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행성의 미래에 결정적이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가 있다. 대양을 정화하기 위한 많은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위험한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우리 행성을 치유하기 위해 지금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한 가지만 말할 수 있다. 환자는 살아있다기보다는 죽은 것에 더 가깝고 숨을 멈추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시시포스의 과업. 상황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대양에서 표면의 큰 잔해물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조직과 이니셔티브가 표면에 떠다니는 플라스틱과 기타 폐기물을 수거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가장 야심찬 대양 정화 프로젝트는 The Ocean Cleanup 조직이 주도한다. 이 시스템은 약 2.2km, 1.4마일 길이의 부유 장벽으로 구성되며 두 척의 느리게 움직이는 선박 사이에서 견인된다. 이 장벽은 물 표면 아래 4m, 13피트까지 이어지는 스크린을 매달아 대부분의 부유 플라스틱이 만나는 곳을 포착한다. 잔해물은 거대한 자루로 유도되며 자루가 가득 차면 한 척의 선박으로 끌어올려져 플라스틱이 분류되고 포장된다. 이후 자루는 다시 물에 넣어지고 이 과정이 반복된다. 언뜻 보기에 이는 유망해 보이지만 몇 가지 우려가 있다. 쓰레기와 함께 대양 표면에 서식하는 생물체의 미세조류, 물고기 유충, 해파리 등 또 그물에 걸린다. 그물에 얼마나 많은 생물체가 걸리는지는 아직 측정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수가 파괴된다면 먹이사슬을 방해하여 해양 생물에 연쇄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양동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2024년 11월 기준으로 The Ocean Cleanup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대양에서 약 2만 톤의 플라스틱을 제거했다. 이는 중요한 진전이지만 문제의 전체 규모에서 보면 이는 대양 속 한 방울에 불과하다. 대양에는 약 2억 톤의 쓰레기가 떠다니며 매년 추가로 1,100만 톤이 증가한다.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 2만 톤은 전체 대양 폐기물의 0.01%에 불과하다. 대양 정화 문제를 살펴보면 수많은 질문이 생긴다. 예를 들어 대양에서 모든 플라스틱을 제거한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오늘날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9%를 넘지 않는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그것을 다시 매립지에 버릴 것이라는 의미인가? 게다가 쓰레기 정화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는 어느 나라의 해안에서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단일 국가가 책임을 지거나 정화 자금을 할당하려 하지 않는다. 찰스 무어에 따르면 이 지대를 정화하려는 시도는 그 나라를 파산시킬 것이다. 그리고 대양에는 이러한 쓰레기 지대가 5개나 있다. 매년 수천 톤이 제거되지만 수백만 톤이 더 버려지는 상황에서 대양에서 쓰레기를 제거하는 것은 정말로 시시포스의 형벌처럼 느껴진다. 대양 정화는 개별 활동가의 이니셔티브가 아니라 전 인류의 임무가 될 때만 가능할 것이다. 큰 잔해물은 문제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그것은 표면의 플라스틱일 뿐이다. 그것은 실제로 바다에 있는 것의 1%인 작은 부분일 뿐이다. 라고 알프레드 베게너 연구소의 해양생물학자 멜라니 베르그만은 말한다. 플라스틱이 미세 및 나노 입자로 분해되면 대양 정화는 거의 불가능해진다. 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기술은 이미 존재하지만 아직 실험 단계에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배치되기에는 멀었다. 주요 과제는 그 효율성이 제한적이고 이러한 솔루션을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모든 큰 잔해물을 수거한다고 해도 미세 플라스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들은 대양의 물기둥 전체에 분산되어 있으며 특히 해저에서 높은 농도로 존재한다. 미세 플라스틱은 가장 중요한 위협이 되다. 실제로 대양 정화는 끝없는 과업처럼 보인다. 즉, 대양에 버려지는 폐기물의 양은 제거되는 양보다 훨씬 크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현재 이용 가능한 기술은 문제의 규모에 비해 부적절하며 이는 우리 행성이 기후위기의 심연으로 떨어지는 것을 단지 늦출 뿐이다. 곧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을 것이다. 이는 질문을 낳는다. 인류는 대양에서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을 정화할 수 있는 기술을 과연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운명에 맡겨진 것인가? 기술은 이미 존재한다.
수분이 증발할 때 미세 플라스틱은 물 표면에서 대기로 올라간다. 대양과 대기에서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을 정화하려면 행성 규모의 필터가 필요하다. 이 역할은 대기수 생성기 악스를 대규모로 배치한다면 수행할 수 있다. 이 장치는 대기 중 수분을 깨끗한 물로 변환한다. 모든 대양, 바다, 호수에서 매일 수분이 증발한다. 특정 지점 이상의 특정 높이로 올라가면 이슬점 아래로 내려가 구름이 된다. 그리고 물론 바람이 그 구름을 불어간다. 이슬점 아래로 내려가면 비가 되어 다시 상태가 변한다. 공기에서 수분을 추출하면 증발이 촉진된다. 증발의 각 사이클마다 새로운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이 표면에서 올라온다. 기계는 설계된 방식으로 기계로 들어오는 공기가 먼저 필터링된다. 공기 중의 수분에서 수분이 응축된다. 그래서 기계가 찾는 것은 미세 플라스틱 조각보다 작은 HO 분자뿐이다. 이렇게 하면 대양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정화하고 행성의 물 자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물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에 식수를 공급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산업적 규모로 이루어져야 하며 글로벌 정부 차원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대기수 생성기는 행성의 물 순환에 통합된 인공 필터로 기능한다. 또한 강렬한 증발 과정에서 대양은 냉각된다. 공기에서 물을 응축하는 기술은 혈액을 정화하는 의료 절차인 플라스마 페레시스와 유사한 원리로 작동한다. 플라스마 페레시스가 혈액에서 유해 성분을 제거하고 신체의 면역력을 회복시키듯 AWG는 수증기에서 나노 플라스틱을 필터링하여 대양의 자연적 기능을 회복시킨다. 이 접근 방식은 대기와 대양을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정화한다. 또한 AWG는 모든 가정 및 산업 요구에 필요한 정화된 물의 양을 공급할 수 있다. 사용된 물은 토양으로 되돌려져야 하며 그곳에서 나노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미생물과 상호작용하고 미네랄로 풍부해지며 자연 정화를 거친다. 수분이 보충됨에 따라 말라버린 지하수와 강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다. 토양은 비옥해지고 식물이 번성할 것이다. 습한 토양은 또한 온도 변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물의 높은 열전도도는 뜨거운 지역에서 열을 효율적으로 전달한다. 이는 행성의 변화하는 기후를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하다. 각 가정에서 대기수 생성기를 사용하면 플라스틱 병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기수 생성기를 사용함으로써 물 문제를 해결하고 플라스틱 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며 운송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환경이 자연순환으로 돌아가도록 도울 것이다. 이 기술은 사막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을까? 이 기술은 어디서나 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다. 왜냐하면 이 기술은 그런 방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가열과 냉각은 응축을 만든다. 그래서 네바다의 데빌스 밸리든 사하라 사막이든 우리는 여전히 그곳에서 물을 만들 수 있다. 즉, 우리는 행성 어디서나 물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질문을 낳는다. 이 과정에서 공기를 말려버릴 수 있을까? 주변 공기 또는 대기 중의 수분 함량에 관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대기가 너무 크고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대기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추출하거나 방해할 방법이 전혀 없다. 우리가 엄청나게 큰 기계를 만들어 끊임없이 대기에서 물을 빨아들인다고 해도 그것은 즉시 다른 손으로 태평양이나 가장 가까운 물에서 물을 다시 가져올 것이다. 게다가 대기에서 과도한 수분을 제거하면 극단적인 강수와 바람의 빈도가 감소한다. 동시에 대기는 메탄과 CO로부터 정화된다. 이에서 3년간의 적극적인 사용만으로
대기수 생성기는 대양과 대기를 상당히 정화할 수 있다. 대양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정화하면 열전도도가 회복될 것이다. 대양은 다시 한번 대기로 열을 전달하기 시작하며 이는 우주로 발산될 것이다. 이는 자연재해의 파괴적 영향을 완화할 것이다. 또한 AWG로의 전환은 육지 및 지하수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이다. AWG는 음용 및 산업 요구에 필요한 물의 양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물 위기 동안 필수적이며 안정적인 물 공급을 보장할 것이다. 이를 통해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 몇 가지를 동시에 완전히 달성할 수 있다. 글로벌 규모의 대양 정화를 위해 모든 물은 대기에서 나와야 한다. 즉, AWG로의 완전한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가 대기에서 더 많은 수분을 추출할수록 증발이 강화되어 대양 정화 과정이 가속화된다. AWG를 효율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연료 없는 발전기 FGS를 사용해야 한다. 분명히 우리는 또한 대양의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멈춰야 한다. 게다가 하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과학적, 기술적 혁명을 이끌어 지속 가능한 물 공급을 보장하고 기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것이다. 그 결과 3에서 5년 내에 대양의 열전도 기능이 거의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가능한 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이를 모두 해야 한다. 좋은 소식이네요. 우리 행성과 인류를 파괴로부터 구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미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우리는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고 솔루션을 구현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모든 인위적 요인을 고려한 기후 모델들은 실제를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100에서 150년 후에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었던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영향 외에 다른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다른 무언가는 모델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점점 더 크게 만들고 있으며 이를 X요인이라고 부르자. X요인. 전 세계 평균 기온은 기후 변화의 현실을 완전히 반영하지 않는다.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빠르게 따뜻해지고 있다. 2023년에 일어난 변화는 너무 크고 우리가 이전에 본 어떤 것보다 훨씬 컸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우리가 기후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사용한 모델들은 이에 대한 좋은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대양 해류와 대기바람의 패턴에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추가적인 열이 있지만 이 열은 대양 해류와 대기에 의해 이동되어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한 방식으로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전 세계 과학 공동체는 기후 추세가 예측 모델을 앞지르며 악화되고 있어 점점 더 경각심을 느끼고 있다. 왜 현대 기후 모델들은 이렇게 크게 빗나가는가? 일부 전문가들은 답이 신비로운 X요인에 있다고 제안한다. 2023년의 기록적인 기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을 경악하게 했으며 진행 중일 수 있는 어떤 신비로운 새로운 과정을 암시한다. 라고 나사의 최고 기후학자 케빈 슈미트는 말한다. 그것은 단순히 기록이 아니었다. 이전 기록을 기록적인 차이로 깼다. 그는 덧붙였다. 장기적인 추세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며 이는 온실가스와 인위적 영향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하지만 2023년에 일어난 것은 그것에 더해 무언가였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우리가 예상하거나 아직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 이 영상에서는 해수온도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를 살펴봤다. 바로 바닷물 자체의 변화하는 성질이다. 나노플라스틱은 물의 열용량과 전도도를 변화시켜 대양물에 열을 가두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는 대기를 따뜻하게 하며 이는 차례로 태양 표면을 가열한다. 하지만 태양 복사가 변하지 않고 인위적 요인이 기후 모델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요인들이 이렇게 극적인 태양 온난화를 유발하기에 충분한가? 이는 태양의 추가적인 열이 다른 출처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가설을 제기한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 60년 동안 태양의 중간 깊이는 이전 1만 년 동안보다 15배 빠르게 따뜻해졌으며 이 온난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햇빛이 침투할 수 없는 이러한 깊은 층을 가열하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남극 해안 바로 앞 웨델 해의 깊은 물은 독특한 방식으로 따뜻해지고 있다. 상층 700m의 물은 거의 변하지 않은 반면 더 깊은 층의 온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 이상 현상을 설명하는 몇 가지 이론이 있지만 어느 것도 결정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태양 깊이의 이 추가적인 열은 어디서 오는가? 일반적으로 지구 내부의 열은 미미하다고 여겨지지만 우리가 이 요인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태양 깊이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제한적이다. 해저의 70% 이상이 3000m, 9800피트 이상의 깊이에 있으며 이러한 극단적인 깊이에서의 연구는 상당한 기술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잠수정과 센서는 이 지역에 거의 도달하지 못하며 계산은 종종 오래된 데이터에 의존한다. 우리는 태양 바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최근에 19,000개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해저 화산을 발견했다. 우리는 태양 바닥의 약 5%만을 매핑했다. 100%를 매핑할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일하고 있을 것이다. 메릴랜드 대학교의 해양학자 아서 비테리토 교수는 1995년 이후 중해양 산맥을 따라 해저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내가 한 것은 중간 대양 지진 활동을 플롯하고 이를 전 세계 기온과 비교한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2년의 시차를 보고 있다. 즉, 지진 활동은 전 세계 기온 변화보다 2년 앞선다. 지진 활동이 많을수록 시스템을 통해 더 많은 마그마가 이동하고 스며들고 있다. 이 마그마 용융물은 1000도 이상에 달한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은 이것이다. 마그마가 얼마나 올라오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진 활동의 양을 측정하는 것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를 위한 글로벌 지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서 비테리토의 연구는 대양 온난화가 지진 및 마그마 활동과 같은 내생 과정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내 연구는 지열 강제가 지구 온난화의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여기서 우리는 ARGO 데이터가 지난 20년 동안 다양한 깊이에서 전 세계 기온 변화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열의 대부분은 표면에서 전달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래에서도 증폭이 있다. 그래서 양방향에서 오고 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여기서 이 부분의 플룸을 확대하면 표면 아래에 있는 더 따뜻한 기온이 표면에서 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차가운 이상이 있고 여기에는 따뜻한 이상이 있지만 온도 성층 thermocline으로 알려진 이 층을 뚫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온도 성층은 대양에서 따뜻한 표면 온도, 혼합층과 그 아래 훨씬 차가운 물, 심층수를 나누는 강력한 경계선이다. 실제로 시스템은 연결되어 있다. 실제로 온도 성층을 뚫는다. 최근에 나온 흥미로운 연구들은 이 온도 성층이 실제로 약화되었다고 말한다. 이는 중간 대양 지진 활동의 증가와 동기화되어 있다. 그렇지 않은가? 즉,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표면에서 더 차가운 물과 그 아래 더 따뜻한 물이 있다. 이것은 지열이 가장 깊은 곳에서 표면으로 올라간다는 증거이다.
열의 상승대류는 이 과정을 더욱 증폭시켜 온도 성층을 약화시키고 전 세계 대양 열 함량을 높였다. 우리는 새로운 현실, 즉 X 요인에 직면해 있다. 이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점점 더 명백해진 우리 행성의 악화 상태의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높으며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은 그 효과를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대양 깊이에서 물을 가열하는 이 힘, X 요인은 정확히 무엇인가? 알라트라 과학자들은 거의 30년 동안 X 요인을 연구해왔다. 이 독립적인 국제 연구자 그룹은 핵물리학, 천체물리학, 지질학, 수학, 생물학, 의학 등 다양한 과학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기후 및 지구역학 변화를 포함하는 학제 간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모였다. 광범위한 연간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알라트라 과학자들은 X 요인을 주기적인 행성 과정으로 인해 마그마 상승에 의해 생성된 추가적인 열로 보고 있다. 근본적인 과학적 발견과 실행 가능한 기후 권고사항은 지구상의 기후 재난의 진행과 그 파괴적 결과에 대하여 라는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알라트라의 회장 메리나 오프시노바가 바티칸에서 교황 프란치스코에게 직접 전달했다. 데이터를 신중히 검토한 후 바티칸은 알라트라 운동의 기후 및 환경 활동에 대한 노력에 대해 교황 성하의 사도적 축복을 수여했다. 이 보고서는 콜롬비아의 컵16과 아제르바이잔의 컵29에서도 발표되어 기후학 및 생태학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이 보고서는 UN 공식회의 웹사이트와 알라트라 웹사이트에서 검토할 수 있다. 글로벌 기후 변화 속에서 행성과 인간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체 과학 공동체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다. 단일, 국가나 조직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상황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잘 알려진 기후변화의 원인 외에도 아직 잘 이해되지 않고 추가 연구가 필요한 추가적인 요인들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노력이 기후 조건이 가속적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류는 점점 더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대기수 생성기의 전 세계적 구현은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왜냐하면 이 장치들은 대양에서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을 정화하고 행성의 물순환과 열 균형을 회복시키며 궁극적으로 기후를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수 생성기는 인류의 과학적, 산업적 잠재력을 유지할 소중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시간은 희망과 기회를 가져온다. 동시에 우리는 모든 국가의 과학자들이 공개적으로 협력하고 지식을 자유롭게 공유하며 인류와 그 생존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려면 글로벌 평화와 모든 국가 간의 지속적인 평화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기후 위기에 맞서 이를 극복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다큐멘터리에서 제시된 아이디어와 연구 방향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망하고 실제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개념에 대한 상세한 조사는 우리 행성에서 펼쳐지고 있는 과정에 대한 이해의 돌파구로 이어질 것이다. 변화를 만드는 힘은 우리 손에 있다. 함께라면 우리는 도전을 비범한 진전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지금 행동할 때이다. 우리의 행성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